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앞서 강의에서 했던 생산 능력에 관련된 강의에 이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능력의 소요량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이제 우리가 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예제예요.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스튜어트 기업들은 두 종류의 샐러드 드레싱을 생산한다. 뭐 폴스하고 뉴먼스라고 하는 이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고, 뭐 각 제품들은 병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고, 연간 15만 개의 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세대 보유하고 있고, 각 장비에서는 2명의 작업자가 이제 필요하고, 연간 25만 개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5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업대에서는 3명의 작업자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생산 능력의 소요량을 우리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 예제는 저기 교재 100페이지에 하단부에 예제 5.5-1 해서 나와 있던 그 예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 간단한 예제니까 요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제 5-1에 쭉 해서 봤더니 이제 연차가 이제 요걸 갖고 이제 향후 이제 5년간의 생산 능력에 필요한 소요량,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생산 능력에 필요한 소요량이 어떠냐, 그걸 계산하겠죠. 여기서 봤더니 5년 차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줬던 엑셀 자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엑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제 봤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연간 15만 개 병 생산 제품을 15만 개 정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네, 제가 엑셀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병 생산을 하는 생산 장비하고 플라스틱 생산 장비하고 이제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15만 개, 25만 개하고 대당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기계 수량은 3대하고 5대가 있고, 기계당 필요 인력이죠. 기계당 가동에 이제 투입되는 인력이 2명, 3명 이렇게 돼 있고, 총 생산량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총 생산량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생산량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곱한 거죠. 이게 한 대당 15만 개를 생산하니까 보유 수량이 3개면 전체 생산 캐파는 이렇게 45만 개가 되고, 그 다음에 25만 개, 한 대당 25만 개를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5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밑에 있는 게 이제 연차, 이제 병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예요. 이제 단위는 1000단위고 해가지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의 생산 수요량에 대한, 즉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 수요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기에 예측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죠. 요건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병 제품에 대한 수요량과 생산 능력 이용률, 그 다음에 장비 소요량하고 투입되는 노동 인력과 필요 노동 인력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전체
시장의 수요를 봤습니다. 시장의 수요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작업 있죠, 병작업. 병작업이니까 여기하고 요거네요. 그죠, 요거. 요걸 갖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이용한 거죠. 이걸. 그래서 병제품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생산 품목에 관련된 것들은 요걸 요렇게 더하니까 여기에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요게 이렇게 더한 겁니다. 요거하고 병작업. 이렇게. 여기 있는 거하고 요거 더해서 이렇게.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죠, 수요. 이게 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제품 단위로 병과 플라스틱으로, 제품 단위로 병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병을 생산하는 것과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것에 관련된 이러한 형태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병 제품, 플라스틱 제품으로 시장의 수요를 이렇게 생산하는 기준으로 이제 합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걸 갖고 이제 시장의 수요량을 계산해야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병 제품에 관련된 것들, 일단 병 제품에 관련된 것들의 시장의 수요는 여기가 단위가 천 단위니까 여기다가 천을 곱하면 곱했습니다. 이렇게. 천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천을 곱한 거예요. 천을 이렇게 곱한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 곱하고 천 곱하고 천 곱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게 요런 형태로 이제 생산 캐파가 이제 캐파가 아니라 수요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수요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생산 능력의 1차년의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1차년. 1차년의 것들을 쫙 해서 봤더니 여기서 생산 능력 이용률을 이제 계산한 거예요. 생산 능력 이용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되겠죠. 총 생산량이 한 해에 총 생산하는 양은 보유하고 있는 수량.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쭉 해서 빼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 한 대당 어떻게 돼? 15만 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세대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죠.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전체 수요량하고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만 5천 개라고 하는 것은 13만 5천 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총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총 45만 개로 나눴더니 실제로 13만 5천 개 나누기 45만 개로 나누니까 실제 기계 설비의 이용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 그러니까 기계를 1차년에서 전체 필요한 시장의 수요량은 병 제품이 13만 5천 개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생산량은 1차년에 45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2차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만 5천 개, 18만 5천 개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기에 이 우리의 총 생산 능력으로 이제 나눈 거죠, 이게. 45만 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만 5천 개 나누기 여기에 45만 개. 45만 개는 어떻게 나왔나? 15만 개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45만 개가 이 여기에 총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총 생산량이에요. 이제 한 해에. 그러니까 한 해에 필요한 수요량 13만 5천 개 나누기 45만 개를 나눈 거죠. 요거도 45만 개로 나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계 설비에 대한 생산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캐파에 대한 이용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겠죠. 요것만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시장의 수요가 캐파하고 갭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캐파를 갖고 했던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용률이. 여기 이용률이 77점 제일 큰 게 77.3이니까 1-0.773이에요. 그럼 이제 슬랙이 구해지는 거죠. 슬랙. 이 슬랙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게 캐파시티 쿠션이 되겠죠. 그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게 생산 능력에 대한 쿠션이 됩니다. 쿠션이 바로 뭐예요? 범퍼입니다, 범퍼. 자동차 앞에 여러분들 범퍼에서 완충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앞에.
요 범퍼가 이게 이제 이 범퍼가 여러분 충격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어떤 것에 쿵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쿵 박으면 여기 앞에 있던 범퍼하고 뒤에 있는 범퍼가 어떤 충격에 쿵 완충 작용을 해주잖아요. 그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게 여유 생산 능력인 슬랙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서의 쭉 수요를 보면 34만 8천 개를 45만 개를 나눠도 77.3%야. 가장 5년 차에.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쭉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가정하에도. 그러면 실제로 보면 1-0.773이니까 여유 생산 능력이 요거만큼 이렇게 남는 거죠. 음. 그래서 1-0.773을 가동률을 빼고 남는 영역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 캐피설티 쿠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병작업의 생산 능력은 실제 병작업의 이러한 우리의 생산 능력은 시장의 수요보다 높은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을 좀 고려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의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증가되는 수요를 고려했을 때 1차년, 2차년, 3차년의 이러한 수준이 사실은 어떻다? 굉장히 수준이 여유감도 많이 남겨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라면. 그죠? 그래서 실제 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상호의 수요의 변동성이나 이러한 특성들을 좀 고려해야겠지만 변동성이 크면은 이 캐패시티에 대한 쿠션, 즉 여유 생산 능력을 좀 여분을 좀 많이 두겠죠. 변동성이 클 때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가될 때와 감소될 때의 변동성이 컸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증가량을 기준으로 정점을 피크로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 생산 능력을 잡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수요에 대한 특성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사실은. 만약에 수요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여유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전략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산 능력의 이용률을 보면 시장의 수요가 크지는 않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생산 능력의 이 쿠션에 즉 여유 생산 능력의 좀 비중이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병작업이나 이러한 우리 플라스틱 작업도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작업도 쭉 해서 보면 플라스틱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률이 3차년 이후부터 이제 70%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죠? 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4차년하고 5차년에는 80%가 넘고 90%에 넘는 이러한 형태의 수요가 나타납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병제품에 대한 수요 측면하고는 약간 좀 다른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80% 이상 정도의 안정적인 수요의 가동률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반면에 이 병작업은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병작업의 캐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약간 과잉되어져 있는 그러한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된다. 우리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죠.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설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 설비에 대한 이 공급 용량이 어느 정도의 생산 캐파, 즉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슬랙을 갖고 있어. 우리 책에서는 이게 캐퍼시티에 대한 쿠션이라고 해요. 쿠션.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 변동성에.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병작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수요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대요. 반면 수요량이 낮은 반면에 생산 캐파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투입 노동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필요한 장비 소요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선 이제 다시 지우겠습니다.
필요한 장비 소요량 같은 것들을 보면 필요한 장비 소요량도 마찬가지예요. 장비 소요량도. 여기서 필요한 장비 소요량은 뭐냐면 15, 생산량이 15만 개니까 15만 개에서 장비 소요량이니까 한 대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비 소요량. 장비 소요량. 장비 소요량이 실제로 필요한 생산량 갖고 기준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 0.9가 나온 거예요. 우리 몇 개 갖고 있다 그랬죠? 장비 소요량이. 이게 세대 보유하고 있어요. 세대 보유하고 있는데 1차년에서는요. 두 대는 놀고 있는 거야. 이게. 그죠? 한 대 0.9니까 저거 그대로 그냥 한 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2차년에서는 두 대. 3차년도 두 대. 4차년도 두 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의 수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투입 노동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투입 노동에 관련된 것들도 한 기계당 두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계당 두 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 인력은 어떻게 돼요? 기계당 두 명이니까 세 개 하고 있으면 6명이에요. 실제로. 그죠? 이게. 음. 보유 수량이 세대니까 기계당 두 명씩 보유해서 움직인다면 실제로 기계가 세 대 있기 때문에 6명이 할당되는 구조인데 실제로 여기서 1.8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대로 두 명이 이제 일한다고 보는 거죠. 0.9%, 0.9니까 298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돼요? 2점, 요거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장비 소유량에다가 기계에 투입되는 인력을 그대로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요 밑에 있는 필요 노동 인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실제로 5차년까지 투입됐을 때 필요한 노동 인력 같은 경우에는 4.64니까 5명이에요. 5명. 이게. 그래서 어쨌든 병작업일 경우에는 장비의 소유량은 약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병작업보다는 좀 수요가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산 소유량을 여러분들 쭉 이렇게 이 생산 소유량에 대한 것들 우리 생산 설비가 시장의 수요 변동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있어 이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이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생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얘가 1차년에 이렇게 나온다면 1차년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되고 가동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작업 시간도 있잖아요. 작업 시간 같은 것들도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총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괄계획법은 이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총괄계획법.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형태로 구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상위에 있는 것들 총괄계획법을 여기를 총괄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 요 중기계획이라는 거 요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이제 이게를 기준생산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자재 소요, 이제 자재에 대한 것들을 소요하는 자재 소요 계획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총괄 계획은 연단위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1년에 대한 총괄 계획이 예를 들면 생산량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만 대를 만든다. 우리 목표가 요 만 대를 만들면 이것들을 어떻게 돼?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기준 생산. 여기 장기 계획입니다. 여기는 장기 계획, 여기는 중기 계획,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 계획. 이렇게 돼요. 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이상이 됩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계획은 이 수요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분해하는 거죠. 이거를. 중기 계획으로. 중기 계획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년도의 목표가 생산 소유량, 우리 생산량을 만 대를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준 생산 계획에서는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6개월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수요를 할당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스케줄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6천 개, 하반기에 4천 개 이렇게 중기 계획이죠. 이게 이제 중기 계획. 이렇게 중기 계획이 잡히면 이제 중기 계획이 잡히면 단기 계획으로 떨어집니다.
단기 계획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상반기 6개월에 6천 개를 이걸 분해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월 달, 2월 달,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6천 개. 그러면 1월 달에는 우리 몇 개 만들어야 돼? 이게 1200개. 뭐 2월 달에는 뭐 1500개. 3월 달에는 13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6천 개를 이 할당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월별로. 뭐 월별로 나오면 여기는 자재 소요 계획이니까 여기는 1월 달에 1200개예요. 그럼 1월 달에 1200개를 어떻게 분해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1월 1일 날 실제 작업 시간은 뭐 예를 들면 8시간. 투입되는 노동 인력은 예를 들면 10명. 10명에서 우리가 1월 1일 날 만들어야 될 것, 즉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작업해서 우리 몇 개 만들어야 된다? 1200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당되어져 있는 거는. 즉 어떻게 돼요? 얘가 계층적으로 이렇게 돼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총괄계획법에 의해서 위에서 쭉 생산되면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실제로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10명이 투입돼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면 1월 1일 날 뭐 50개 만든다. 뭐 이렇게고 1월 2일 날은 작업 시간이 뭐 몇 시간에 투입되는 노동 인력 몇 명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80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 3단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자재 소유 계획이라고 하는 이 MRP라고 있어요. 음. Material Resource Planning. 그래서 자재 소유 계획에서는요, 50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A1 부품, A2 부품, A3 부품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품들이 창고에 충분히 생산량만큼 보유하고 있어? 이것까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이거를 구체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월별로, 일별로 쭉 다 분해해서 1월 달에 1200개 만들어야 대한 스케줄을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총괄계획법을 생산량을 위계적으로 장기 1년 이상 이런 수요에 대한 우리의 공급 능력 계획 같은 것들 이렇게 분해해서 시장의 수요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차년에 생산 캐파를 지금 우리가 스케줄을 잡았잖아요. 앞으로 시장 수요에 변해서 우리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지금 수요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고 있냐. 요것들 우리가 이제 딱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생산 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생산 일정 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월별로 시장 수요에 맞춰서 여기 월별의 시장의 수요가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이 30만 개가 나온다 1차년에. 그럼 저 30만 개라고 하는 1차년에 이걸 어떻게 한다 얘를 분해하는 거죠. 분해해서 상반기에 몇 개, 하반기에 몇 개.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 몇 개, 병제품 수요 몇 개,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형태로 분해하고, 그거를 이제 단기 계획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 시간, 필요한 자재 소요량, 그 다음에 뭐 월별 목표 생산량, 그 다음에 일별 목표 생산량,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걸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정대로 쭉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생산 일정을 잡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캐퍼시티 쿠션은 전체 총 수요 측면에서의 우리의 캐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캐퍼시티 쿠션에 관련된 것들은 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다시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예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수요량을 이제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요거 생산 능력을 대하는 이제 문제 푸는 거에 한번, 이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죠. 확률만 계산하니까 기대값에다가. 우리 한번 머릿속에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다 잘 넣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5장에서 배우는 생산 능력에 대한 것들은 제일 첫 번째가, 음,
생산 능력의 기본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것들도 되지만 배우는 거의 기본적인 전개는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전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미래 발생 가능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어떠하냐 요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 요걸 추정하는 거예요. 수요를 먼저 추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생산 능력이 어떻게 돼? 우리 회사의 생산 능력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생산 능력을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생산 능력은 어떠합니까? 이걸.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하고 2번 우리 미래 그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 발생 가능한 시장에서의 수요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하고의 이제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같으면 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미래 발생 가능한 수요와 생산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말하면 이제 대안을 개발하는 거죠. 대안을. 대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생산 능력을 늘린다든지 생산 능력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것들. 그다음에 뭐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죠? 그다음에 뭐 또 있어요. 생산 능력을 단기적으로 저기 늘릴 수 있는 잔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잔업. 우리 오버타임. 음. 규정 시간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잔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쭉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대안에 대한 이 대안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대안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요런 형태의 5가지의 이러한 이 순차적인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그래서 미래 수요가 어떠어떠하니 미래 수요가 어떠어떠할 것이고 우리의 수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이 어떠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생산 능력하고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안을 개발하는 거죠.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죠?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적 대안을 몇 가지 고른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한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남겨진 게 바로 뭐냐면 이 대안의 평가에서 어떻게 돼? 이게 의사결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 답니다. 이게. 그래서 생산 능력에 대한 의사결정남을 통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이게 의사결정나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해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되냐요? 시장 상황을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대안이죠. 여러 가지의 선택적 대안을 갖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기대값을 계산해서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가능성, 확률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계산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쭉 뽑아놓은 다음에 그 기대값 중에서 어떤 것이 좋아라는 거를 의사결정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자, 계속 봤더니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제 분석에 앞서서 해커스 컴퓨터 매장의 주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제 갖고 있는 생산 캐파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해커스 컴퓨터 매장이 이제 매장을 이전하는 거야. 매장 아예 자체를 이전하는 대안, 그 다음에 매장을 그냥 현재에서 그냥 확장하는 대안, 그 다음에 현재 매장을 그대로 운영하는 대안. 그래서 이걸 뭐 ABC라고 합시다. ABC라고 한다면 이 3가지 ABC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로 이제 확률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시장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그 확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판매 성장.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딱 시장에서의 수요는 수요가 급속하게 강하게 판매 성장이 수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약한 시나리오. 음, 약한 시나리오. 시장에서 약한 시나리오라니까 약간 말이 이상한데
약한, 시장의 수요가 확산되지 않고 거의 크게 변동이 없이 약간 증가되는 형태,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되냐? 수요가 거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약하게 증가하는 형태,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요. 그래서 강한 판매 성장과 약한 판매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현재 A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확장을 한 거야. 매장을 확장을 해가지고 내가 크게 넓혔어. 크게 넓혔어. 예를 들면 가게를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10평짜리 가게였는데 이 10평짜리 컴퓨터 가게를 어떻게 돼요? 얘를 50평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이것들을 강한 판매와 약한 판매의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확장을 크게 했어. 10평에서 50평으로 할 때. 이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확장했는데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이게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죠?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대규모로 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유지야. 10평짜리 가게에서 그대로 유지해. 근데 시장에서의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때 어떻게 돼요? 약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시장에 만약에 내가 10평에서 10평으로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했는데 수요가 만약에 강하게 나타나면 시장의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바꿔 얘기하면 시장 상황에 나타날 가능성. 시장의 상황에서 내가 10평에서 그대로 10평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 상태의 수요와 거의 유지 같거나 약간 증가되는 형태가 이게 맞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이 저기 각각의 대안별로 시나리오가 좋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각의 내가 예를 들면 매장을 이전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야? 매장을 확장했을 때 돈 들어가는 게 얼마야? 현재 매장을 그대로 운영했을 때 저기 비용이 얼마야? 현금의 흐름과 의사결정. 음. 지금 내가 A안을 선택했을 때 투입하는 전체 금액은 얼마? B안을 선택했을 때는 전체 금액이 얼마? 이거를 확률을 곱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여러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강한 판매 성장이 발생할 확률은 55%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시장 상황은 강한 판매와 약한 판매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적 대안을 갖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강한 판매 성장이 발생할 확률은 55%. 그 다음에 약한 판매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당연히 1이니까 상호 대립되는 두 사건을 갖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판매 55, 반대는 어떻게 돼요? 45가 되겠네. 약한 판매 성장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즉 어떻게 돼요? 매장 이전할 때, 매장을 이전할 때 어떻게 돼요? 강한 판매 성장, 약한 판매 성장. 그 다음에 매장을 확장할 때 강한 판매 성장, 약한 판매 성장. 그 다음에 현재 매장을 그대로 운영할 때 강한 판매 성장, 약한 판매 성장. 이렇게 어떠한 내가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은 강한 판매 성장과 약한 판매 성장 두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매장을 이전했을 때, 매장을 확장했을 때, 그 다음에 현재 매장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 투입되는 돈을 알아야겠네요. 돈이 그죠? 얼마 매장 이전할 때 내가 투입하는 돈이 얼마야?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강한 판매 성장이 나타날 확률은 이제 55%. 매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매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1만 달러. 음. 강한 판매 성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판매 성장이니까 그대로 이제 저기다가 그대로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21만에다가 강한 판매 성장, 강한 판매 성장, 그 다음에 약한 판매 성장은 11만 5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비용을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성과 같은 것들이 성과가 얼마, 비용이 얼마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매장을 확장하는 데는 연차에 상관없이 이걸 갖고 이제 내가 계산하는데 87,000달러 정도가 이제 이게 비용이 나타난다. 강한 판매 성장일 경우에는 19만, 그다음에 약한 판매 성장일 때는 이제 10만 달러의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난다. 현재 매장을 운영합니다. 현재 매장을 운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비용 현재 매장이니까 뭐 확장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선택적 대안에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니까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매장 이전과 확장에 관련된 현재 매장을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이 0이 나오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한 판매 성장은 현재 매장에서 어떻게 되냐? 17만 달러. 그 다음에 약한 판매 성장은 10만 5천 달러.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향후 5년 동안의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대안별 가치를 이제 계산한 거죠. 자, 그래서 매장 이전인데 매장을 이전했어. 근데 강한 판매 성장이 발생해. 강한 판매 성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19만 5천 달러 정도가 생산되고 향후 5년 동안 여기는 약한 판매 성장은 이렇게 비용은 이렇게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년 동안 나타난 거 여기다가 이렇게 구해서 5년 동안의 가치니까 19만 5천 19만 5천에다가 5년을 곱하면 우리가 97만 5천이에요. 97만 5천에서 어떻게 돼요? 21만 관련된 비용을 21만을 빼니까 전체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매장 이전에서 강한 판매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장 이전에서 약한 판매일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금액에다 크게 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비용이 나타난 비용들을 다 우리가 앞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현재 매장을 운영한 현재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강한 판매 성장 다음에 현재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현재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데 조건을 이제 또 하나 집어넣은 거죠. 예를 들면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데 강한 판매 성장이 나타났어요. 현재 매장에서 강한 판매 성장이 났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증가해서 내가 어떻게 돼? 다음에 매장을 확장한다. 그래서 1차년은 현재 매장 시장의 수요를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자, 그래서 1차년은 그대로 매장을 쓰고 이게 2차년에 강한 판매 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 매장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확장한 상태로 내가 이제 4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가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대로 그냥 매장 확장에서의 강한 판매 성장의 이 비용이 여기 5년으로 바로 그냥 1차년에서 확장하는 경우 1차년은 현대 매장 그대로 이용했다가 2차년에부터 확장하는 경우 강한 판매일 때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요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거 갖고 이제 또 기대값 여기에 대한 가치를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게. 됐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매장이 나타날 수 있는 매장 이전, 매장 확장, 현재 매장,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강한 판매 성장 0.5, 수익과 이전 비용에 관련된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매장 이전의 강한 판매 성장. 우리 앞에 볼까요? 매장 이전의 강한 판매 성장. 매장 이전의 강한 판매 성장 가치가 76만 5천이네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76만 5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약한 판매 성장을 볼까요? 약한 판매 매장 이전의 약한 판매 성장. 약한 판매 성장은 어떻게 돼요? 36만 5천입니다. 36만 5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36만 5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수익 확장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다가 다 이렇게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그대로 어떻게 돼요? 확률을 그대로 여기다 여러분도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거에다가 0.5 더하기
매장 이전했을 때 강한 판매 성장이 나올지 약한 판매 성장이 나올지 물음표야. I don't know. 나 몰라.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판매 성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거 여기다 그대로 0.5를 곱하고, 약한 판매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매장 이전에 대한 전체 기대가치, 기대값이 나오겠죠. 매장 이전에 대한. 이게 이해됐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강한 판매 성장에서 여기 매장을 확장했을 때 강한 판매 성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에 가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비용을 다 계산해서 확률 곱한 다음에 이걸 놓으면 기대값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봤더니 현재 매장을 운영할 때, 현재 매장을 할 때 전체 수익에 대한 현재 매장 운영에 대한 가치가 85만.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나타날 때 앞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매장 운영할 때, 현재 매장 운영할 때 쫙 해서 봤더니 현재 매장이 매장 확장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한 판매로 현재 매장을 그러니까 약한 판매로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한 판매 성장으로 매장을 확장하는 경우. 1차년은 그대로 있었다가 매장을 확장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4년 동안 이제 확장한 상태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봤더니 현재 매장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 1차년은 그대로 2차년은 어떻게 돼? 내가 확장한 강한 판매 나왔을 때. 요때 나오는 게 이제 전체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 매장 운영하는 게. 그래서 요거 갖고 현재 매장을 확장하는 경우, 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대안별로 전체 기대값에 대한 것들을 다 여기에 뽑아놨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떠한 선택적 대안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가는 게 좋냐, 이거를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대안을 평가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저 요거 시험 문제 출제하려고 합니다. 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대안을 평가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5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싹 정리하는 거.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음. 그래서 이러한 대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제조 생산 능력에서는 재화는요, 서비스 생산 능력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서비스 운영 관리 수업이 있으니까, 음, 서비스 경영의 운영 관리 수업에서 이제 주로 이제 좀 다루는 내용인데, 제조 생산 능력에서는 재화 저장할 수 있고 이송할 수 있고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물건 재화를 사는 거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일치 측면에서 본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보다 변동성이 작지요. 예. 서비스는 수요의 변동성이 굉장히 인지적 반응 구조와 이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이게. 그 다음에 미리 어떤 것들을 딴 데다가 재고를 갖는다든지, 뭐, 이거를 뭐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수요 시점의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딱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저장한다든지, 어떠한 생산 이거 능력을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제조 생산 능력하고 서비스 생산 능력은 훨씬 더 다른 개념이다. 바꿔 얘기하면 서비스 생산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제일 크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수요 예측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률, 뭐 서비스 품질 간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서비스 이용률하고 서비스 품질 간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호텔 같은 경우에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어떻게 되냐? 어, 슬랙을 두는 거예요. 슬랙을. 이게 호텔은 시설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룸이 있으니까 이 룸들을 회전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회전율을 가동해 가지고 이 가동률을 높게 올리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수익이. 어. 근데 특급 호텔이나 좋은 호텔 있잖아요. 매니징이 관리가 잘 되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처럼
이 호텔의 캐파시티, 즉, 이 생산 능력을 조율을 합니다. 이걸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두냐? 일반적으로 호텔이면서도 슬랙의 개념이 들어와요. 일정 부분 일부러 빈 객실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내가 수요를 급증시켜 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하게 하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연간에 우리 이 객실의 이용률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용하는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한 80%에서 80%에 해당되는 그 정도나 80%좀 넘거나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80%가 좀 넘거나 80% 근처에서 생산 캐파를 이용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용을. 바꿔 얘기하면 보통 20% 정도 내외가 바로 뭐예요? 20% 내외가 슬랙의 비율이에요. 즉 여유 객실을 한 20% 안쪽으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생산 아까 캐퍼시티 쿠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캐퍼시티 쿠션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일정 부분들은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에이전트에다가 호텔의 객실을 판매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호텔에 직접 들어와서 예약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남겨놓고 그리고 빈 객실을 그리고 일부 남겨놓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현장에서 찾아와 가지고 방이 없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고객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수요 캐파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래요? 현장에서 바로 발생하는 캐퍼시티에 대한 수요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객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밤늦게 해외 무슨 외국인들이 호텔에 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호텔에 탁 와가지고 룸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내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늦게 도착해서 예약도 못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음, 룸이 있냐? 여분들은 제가 쓸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문의해가지고 거기서 예약 상황 고려해가지고 방을 이제 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급작스러운 시장 수요에 대응하게 해줬을 때 고객한테 굉장히 아주 좋은 인상을 주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러한 수요의 캐파, 그 다음에 수요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만약에 내가 수요를 여러분, 슬랙을 얘를 뭐 거의 뭐 한 뭐 90, 뭐 99%, 뭐 100%가량 돌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겨요. 즉, 객실이 풀로 가동됐을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뭐 이렇게 어떠한 음? 이제 경주에 있는 모 호텔에 이제 가가지고 여름 휴가 때 쉬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예, 가족들이랑 가서 이제 편안히 좀 쉬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로비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식사하고 로비에 음악 듣고 그러면서 이제 로비에서 신문 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오전 시간을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좀 쉬려고 이렇게 쫙 이제 그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막 버글버글하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이건 뭐 너무 정신 사납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룸에서 룸 서비스를 불러도 서비스가 굉장히 늦어져요. 어, 객실이 100%풀 가동하게 되면 공급 인력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자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악화됩니다. 음. 저기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이제 이동하려고 탁 탔더니 그냥 막 수영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막 복도도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녀요. 너무 신나니까 아이들이 이쁘죠 아주. 이쁜 그냥 꼬맹이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장난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뭐 제만 같아서는 이쁘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거 되게 짜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을 하락시키게 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돼요. 뭐 공급자한테 직원한테 무엇을 요청을 해도 피드백, 음, 대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늦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지금 객실이 풀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요원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자도 힘든 거죠. 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대응성이 늦어질 거,
고객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 굉장히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들은 일정 부분 여유의 슬랙을 둬서 안정적으로 호텔이 연간 운영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래서 뭐 최적 운영 지점이 뭐 70% 부분에서 이 뭐 이용률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어,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들 최적 운영 지점에 관련된 것이 뭐 70%, 뭐 80%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서비스 품질하고의 변동성에 대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것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로우라고 하는 거, 피자 같이 생긴 거, 그리스 문자는 이렇게 읽죠. 음. 예, 이 로라고 하는 건 요거에 이제 바로 뭐냐면 서비스 이용률이죠, 이용률. 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에요. 예를 들면 시간당 고객 도착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람다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평균 이용률, 요게 이제 이렇게 로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시간당 고객 도착. 예를 들면 시간당 고객이 4명 도착해요. 우리가 시간당 공급자가 최대 그 서비스 시설 내에서 최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은 이렇게. 그러면 시간당 5명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당 평균 고객 도착이 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이거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0.8입니다. 즉 우리 시설은 몇 퍼센트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80%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용률은 최저 서비스 이용률이 70%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80%라는 얘기는 요거보다 조금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수준. 여기 언저리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이거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5명한테 공급하는데 고객 도착은 시간당 뭐 10명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캐파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뮤하고 람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자의 능력과 고객 도착에 대한 시간당 평균 처리량 캐파,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고객 도착 요걸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고객 도착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 불가예요. 5명한테 할 수 있는데 8명, 10명이 와버리면 서비스가 안 돼, 지금. 이건 지금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서비스 불가 영역이고 항상 요 밑에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뭐 70% 인원이 이제 가용 인원이고 요거보다 70%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의 8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5장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5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5장에 대한 거는요. 이렇게 돼요. 어, 캐퍼시티 매저에 대한 것들, 즉, 이 캐퍼시티를 측정하는 이 매저에 대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있어요? 이제, P 캐퍼시티. 두 번째가, 아이고, 이피션트한, 이피션트 캐퍼시티.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액츄얼 아웃풋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P캐퍼서티는 디자인 캐퍼서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내외부의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최대 생산 능력은 유효 생산 능력, 이피션트한 요거 해야 되겠죠. 실제 산출량이고. 요거 세 개, 요거 무조건 중요하게 머릿속에 숙지해야 된다. 이거. 요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바로 뭐냐면 이 캐피털 T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캐피털 T의 세 가지 전략 특성. 자, 그래서 하나는 확대주의 전략,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웨이트앤시, 익스펜션. 하나는 익스펜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웨이트앤시, 세 번째는 믹스업. 이 세 가지에 그래서 확대주의 전략, 또 하나는 두고 보기 전략, 또 하나는 혼합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한 특성들을 좀 머릿속에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5장에서 배우는 캐피털 T 매저는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앞에 설명했지만, 제 첫 번째, 미래 수요가 어떻게 돼? 미래 발생 가능한 수요가 어떻게 돼?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6장, 다음 장에서 배울 수요 예측 측면에서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수요, 미래에 필요한 시장의 수요가 얼마야? 짝, 두 번째. 현재 우리 능력은 현재 우리 생산 능력은, 우리 능력은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세 번째, 미래 수요와 우리 생산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이거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는 거예요. 대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잔업시키는 것도 있고, 아웃소싱 하는 것도 있고, 생산 라인을, 직접 투자 방법과 간접 투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생산 능력에 대한 직접 투자해가지고, 직접적인 방법. 음. 직접 투자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방법은 설비 투자예요. 음. 설비 투자가 직접 투자가 바로 이 설비 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이걸 내가 투자해가지고 나타나는 방법은요. 직접적인 설비 투자로 인한 생산성 캐파의 이 상승이 아닌 그 외의 방법들. 예를 들면 간접 투자 방법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잔업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외주 주는 거 있죠? 아웃소싱.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직접 투자로 해서 생산 캐파를 내가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인 거고, 간접 투자는 어떻게 돼요? 잔업이라든지 외주를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생산 캐파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안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평가하겠다.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 나무 우리 분석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갖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우리 능력이 어떻게 돼? 자, 그래서 미래 수요에 대해서 우리 능력의 이거에 대한 차이, 요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뭐 했죠? 이게 우리 기계 대수 구하는 거 있잖아. 기계 대수. 어, 생산 기계 대수 구하는 거. 요거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한 개짜리보다 여러 개짜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오겠죠? 이게. 그 다음에 대안을 개발했어요. 지금 어떠한 대안, 외주를 준다든지 잔업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비 투자를 직접적으로 뭐 한다든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외 파트너하고 이렇게 그 클라우드 소싱 같은 것도 여러분 바로 외주 주는 거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보면 외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뭐 잔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주냐. 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선택적 대안에 있는 방법을 갖고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의사결정 나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거야? 요거를 이제 딱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해서 대안 평가하는 거 반드시 잘 그 예제 딴 거 볼 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잘 보세요. 조금 아까 내가 의사결정 나무 했던 예제 그 예제 잘 보세요.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5장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5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